안녕하십니까. 인해법학원의 이찬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한 축을 다루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형법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했고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역시 샘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의 역사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 딱 그러면은 자,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뭔가 이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자 이렇게 돼 있죠.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조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조문이 중요하고 이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법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2년만 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20가지가 넘고 이념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조문 문제 그리고 최근 판례 핵심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특히 조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말이죠. 형법을 절차적으로 자,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형법의 이념 같은 게 있죠. 형법을 절차적으로 우리가 효과 있게 말이죠. 효과 있게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효과 있게 실현하는 그런 절차법입니다. 효과 있게 실현하는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면은 역시 형사소송법의 모태는 바로 헌법인 겁니다. 이거의 모태는 헌법이에요. 헌법. 이렇게 알아두세요. 헌법. 헌법은 우리 이제 최고법이 되겠죠. 최고법이고 국민의 권리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통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중추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 바로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념적으로 또 열심히 뭡니까? 이걸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절차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딱 놓고 보면은 한쪽에서는 헌법을 또 생각하고 또 한법에서는 형법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형법을 모르고서 형사소송 할 수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대부분 죄 같은 거는 다 형법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공부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형사소송법이 형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형법에 한 5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형사소송법은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형법을 절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절차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 조문이 많아요. 형법은 372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형사소송법은 그거보다 많은 493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93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헌법은 130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념을 헌법에서 약간씩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추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자, 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라고 해가지고 모두 절차적인 것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관의 어떤 심증 형성 같은 거 있죠. 심증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성적인 성격, 즉 뭐냐면 실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사소송의 성격에 대해서 이분설이 있습니다. 즉 형성적인 성격, 즉 실체적인 성격과 절차적인 성격이 계속 뭡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종착역은 뭐냐면 범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이념이 딱 등장하는데 뭐 우리가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입니다. 그래서 자,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자, 진실주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체적 진실주의.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인데 왜 실체란 말을 썼을까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면 형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법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차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인 겁니다.
즉 형법적 마인드, 실체가 형법이란 말이에요. 즉 범죄의 진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이 진실이란 말은 진상을 뜻합니다. 진상. 자, 진상을 뜻한다. 이런 뜻이죠. 이 진상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 진실을 말하고 싶어. 이때 진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주장이 누가 더 타당한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형사소송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무슨 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것처럼 실체 진실주의 같은 게 우리의 형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자, 형사소송법 307조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증거재판주입니다. 증거재판주. 자, 증거재판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증거재판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거재판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증거재판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주의 이렇게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 진실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요거만 알아도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7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증거재판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2항에 보면은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할 때 증거라는 것은 재판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자료를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재판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가장 중요한 무슨 이념이다. 그죠?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런 말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이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둘 사항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그럼 형사소송법은 자, 의의를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권 확대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변호권 확대가 변호권 확대입니다. 확대가 형사소송법의 역사인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다. 아시겠죠? 자,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변호권 확대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변호권 확대를 함으로써 자,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변호권 확대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나오면은 변호권에 대해서 꼭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체적 진실주의 때문에 우리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증명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우리가 따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증거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습니까? 증거물도 있고 뭐 증거 서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언에 따른 어떤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의 어떤 참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할 게 이런 이념적인 측면 이걸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념에 대한 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조문 숫자가 493조로 돼 있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자, 형사소송법은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법처럼 무슨 뭐 살인죄, 그럼 살인죄 끝나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항을 생각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임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크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수사 파트. 수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형 집행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 집행.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수사 파트와 공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거의 뭐 50대 50 이렇게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수사다 그럼 뭡니까?
범죄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모집해야죠. 즉 뭐냐면 수사에 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 이걸 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범죄 혐의를 한번 밝혀보자. 자, 범죄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유무죄 판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혐의를 한번 밝혀보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죠. 그리고 뭐냐면 나아가서는 이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한테 우리가 강제 처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수사 단계라고 그래요. 강제 처분. 물론 임의 처분도 있죠. 임의 수사도 있고 강제 수사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바로 수사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중요한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뭘 개정했냐면 수사의 주제자, 주체를 검사를 일단 탈락시키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사는 물론 검사가 주재를 하지만 경찰이 주재하지만 이 검찰청에 보면은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를 주재는 하지만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범죄 혐의라든가 증거 수집이라든가 강제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수사 전 단계에는 뭐 서른 부분이 또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형사소송법 이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추구하는 바라든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서론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서론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소송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 있죠. 소송의 주체라든가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후미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소송 행위라든가 소송 행위가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어를 몰라가지고 내가 시험에서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용어만 잘 극복하고 조문이라든가 이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제가 뭡니까 이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6개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형사소송법을 정복하는 건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잘 유념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법률 용어, 두 번째가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리딩 케이스가 있어요. 리딩 케이스, 즉 판례를 우리가 정복하면 끝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은 아까 좀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념 같은 걸 공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주의냐 뭐 직권주의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로 넘어가는데 수사의 구조 같은 경우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시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사를 우리가 하는데 종전에는 이 수사를 말이죠. 검사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수사를 할 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도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때도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도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검사는 거기서 쏙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우리가 이제 수집하고 이러는데 이때 증거를 수집할 때 가장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압수수색, 뭐 검증 이런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압수와 수색을 해야 무슨 증거물을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수사를 할 때 자, 여러분들 그냥 수사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수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체포와 구속을 하는 겁니다. 체포와 이제 구속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압수수색, 그다음에 체포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체포 구속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압수수색 검증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100% 나오죠. 항상 압수수색 검증에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고 사례 문제도 항상 출제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체포 구속했는데 예를 들어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긴급 체포할 때 현장에서 내가 영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 뭡니까? 다른 증거물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포기할 것이냐. 이런 측면. 그래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 구속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체포 구속은 인신을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자, 내가 불법 체포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죠. 70조라든가 201조 보면은 구속 사유가 쫘르륵 나오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체포 구속을 임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와 구속의 잘못된 점, 그래서 이제 체구심이라고 하죠. 체포 구속 적부심사라는 게 있어요. 체포 구속 적부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포가 되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보석. 물론 보석은 공판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석.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보석. 여기서도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을 한번 논하는 겁니다. 보석에는 피고인 보석과 피의자 보석 이렇게 있어요. 청구 보석, 직권 보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말이죠. 자, 검사가 예를 들어서 고소인과 고발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긴 나와요. 누구냐면 이제 고소인, 그다음에 이제 고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고죄가 말이죠.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많이 사라졌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든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형법이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 특별법이. 그래서 종전에 친고죄였던 것이 바로 비친고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은 중량인감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고소와 고발인과 관련해서 나중에 말이죠. 자, 공판을 우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원래는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소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요 단계에서 따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재정 신청이 있고 검찰 항고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마지막에 한번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 압력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나라는 거의 영국 정도, 그다음에 일본도 수사는 어느 정도 검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193개 지금 문명국가가 있습니다. 유엔에 193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 나라는 거의 한 나라 아니면 두 나라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재정 신청을 공부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기소 강제 절차가 됩니다. 기소 강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검찰은 거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기소 강제 절차인 재정 신청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기소 유지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형법 123조에서 126조까지 고발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뭐 할 말이 많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형법 123조에서 그다음에 126조까지입니다. 자, 123조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 자, 직권남용입니다. 그다음에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예요. 피의사실 공표죄. 좀 어렵습니다. 즉 뭐냐면 형법 얘기를 우리가 형법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형사소송법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범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할 때는 고발. 자,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자, 핵심 정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판으로 넘어가는데 공판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바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소추주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인 소추가 아닙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4인 소추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소추주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 독점지 하에서 자기가 이제 독점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소 독점지 예외가 한 서너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장의 뭐 직결심판 절차법에 의한 뭐 예를 들어서 재판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법정 어떤 뭡니까 재판장이 법정에서 체포 구속하는 그런 방법. 이거는 뭐냐면 바로 기소 독점지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공판으로 넘어가는데 자, 공판에 넘어갈 때 말이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종전에는 말이죠. 곧바로 공판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판 준비를 함으로써 뭡니까 재판장은 물론 피고인도 그렇고 검사도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판 준비 절차. 자, 우리가 이런 단계가 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변론까지 그렇죠. 인정신문부터 이거부터 해가지고 최종 변론까지 이렇게 우리가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주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공개재판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증거재판주의라든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론이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많이 출제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 정식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증거조사예요. 증거조사.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즉 뭐냐면 공개재판주에서 핵심 사항이 바로 증거조사가 되겠습니다. 증거조사는 어떤 서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요. 증거조사할 때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임의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증거조사와 바로 피고인 신문입니다. 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인데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 피고인 신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법에서는 증거조사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종의 재판의 재판장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 즉 당사자인 피고인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올 게 뭐냐면 증인신문 같은 게 있어요. 자, 증인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증인신문 말고 말이죠. 우리가 증인신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절차가 있습니다. 뭐 주신문, 뭐 반대신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대해서도 가끔 출제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유도신문 금지입니다. 유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또 진행되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증거 파트 딱 들으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전문 증거예요. 전문 서류. 자,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문 법칙입니다. 자, 전문 법칙. 전문 법칙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11조부터 316조까지 우리가 돼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증거 능력 인정하는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검사의 뭐 피고인 신문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문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말이죠.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특히 312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잖아요. 이때 312조 1항 같은 경우에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거든요. 종전에는 무슨 뭐 특신 상태 이런 것이 인정됐지만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312조 1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이때는 특시 상태 날라갔죠. 적법 절차. 그죠? 그다음에 내용의 인정만 있으면 돼요. 내용.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성립의 진정을 가지고 따졌다. 그런데 내용의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전문 진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전문 법칙에서 뭐 비디오 테이프의 뭐 증거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공판 절차 나오는 걸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에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반적인 공판 절차도 있지만 간이 공판 절차도 있습니다. 간이 공판. 자, 일반적인 절차 말고 간이 공판도 있다. 자,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이 공판 절차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지만 국참자라고 있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의 규정을 보면은 간이 공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공판을 하게 되면 언제냐면 재판정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아시겠죠? 자, 자백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재판정에서 자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간이 공판 절차로 들어갔다 그러면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이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위수증이 나오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자백의 임의성, 그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관의 자유 심증지 이런 학설과 이론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탄핵 증거라든가 마지막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 이런 것이 자꾸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법의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바로 증거 동의입니다. 자, 증거 동의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자,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 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뭐 탄핵주의도 있고 탄핵 증거. 자, 살펴볼게. 탄핵 증거도 있고 자유 심증주의도 있고 많습니다. 다룰게. 자, 그다음에 또 다룰 게 뭐가 있습니까? 위수증이 있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배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나올 만한 거 한번 우리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증거법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게 뭐냐면 재판의 형태를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의 어떤 이 기판력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고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는 것이 뭐냐면 상소, 그 다음에 비상구제 절차, 그 다음에 특별 절차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상소 같은 게 있어요. 자, 상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또 작용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의 이념도 중요하고 조문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자, 한번 상소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소와 관련해서는 자, 용어가 좀 있어요. 상소. 상소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확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는 것이 바로 상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재판이 이제 최종 변론 후고 이제 판결이 나오면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상소하지 않으면은 재판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소 제도가 있음으로써 재판이 연장이 되는 거죠. 상소 제도는 재판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판의 연장성선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자, 상소 제도는 자, 1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2심이 있죠. 그다음에 3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심 같은 경우는 뭐 단독재 판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방법원 지원 이런서 판결하는 것을 1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복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죠? 그다음에 2심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래서 합해가지고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상소와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바로 이제 보완 처분입니다. 보완 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제 노역이죠. 노역장 유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불이익 변경인가 아닌가 이 사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구제 절차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재심이 있어요. 재심. 자, 재심 어때요? 내가 말이죠. 재판이 다 끝났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종전에 관련된 그 판례가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판결을 받았다든지 자, 신증거 발견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저 새로운 증거 말고 또 우연 판결을 받았을 때 그죠? 억울하죠? 이럴 때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42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조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뭐 비상상고 같은 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고요. 나올 만한 것은 바로 약식 절차라든가 특히 약식 절차가 많이 나와요. 자, 약식 절차. 약식 절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벌금이라든가 뭐 과료라든가 그다음에 몰수 이런 거 있잖아요. 즉 재산형을 약소한 재산형에 대해서 검사가 서류로서 말이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명령 청구라고 그러는데 약식명령 청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것이 뭐냐면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입니다. 상향 금지 원칙. 이게 많이 이제 출제된다. 형종만 상향하면 형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무슨 형량에 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벌금, 자 보세요. 벌금 뭐 300만 원 했다가 벌금 500을 때렸다. 그러면은 형종 상형 금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 명령 절차의 위배가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용어를 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시간인데 용어를 좀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형사소송법은 용어의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당사자주 이런 건 뭐 알 거예요.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가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자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사자주의 잘 나오는 게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가 소송을 이끌어간다. 피고인이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럼 형사소송법에 이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체진실주의,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그 다음에 적정절차 원칙이 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최고의 이념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점점 적정절차 원칙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적정절차 원칙이 많이 지금 규정돼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절차를 어겼을 때 이때는 바로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증명력. 자, 그래서 증거 능력 같은 경우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증명력은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증거 능력은 자격, 그다음에 증명력은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또 뭐가 문제되냐면 용어가 상당히 새로워요.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여러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신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문이 있어요. 이런 거. 뭐 한문어 쓰자면 굳이 쓰자면 이렇게 돼요. 신문 같은 경우는 자, 이 신문입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신문하고 달라요. 이 신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신문은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다. 이때는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따질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또 따져. 책문권. 이런 걸 잘 몰라요. 책문권이 뭔가. 그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책무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말이죠. 법원 또는 상대방이 소송 행위를 할 때 아무리 봐도 무효 같아요. 여기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저거 무효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책문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것을 책문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형사소송법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 문제 한번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형사소송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차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형법과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형법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학문입니다. 절차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문제가 좀 풀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죠. 보면은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소송 주체와 그다음에 소송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 주체는 우리가 법원,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주체다. 그죠? 여기에는 세 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용어 이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형사소송법 1조가 바로 관할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자,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토지관할부터 나옵니다. 토지관할은 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그 땅과 관련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4조 토지관할 나와 있습니다. 4조에. 자, 4조. 토지관할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적이라고도 해요. 토지관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토지관할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지. 자, 특이한 게 범죄지입니다. 형법상.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그 다음에 거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뭡니까? 거기 보시면은 1번 문제 1항을 보시면은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또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은 위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주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주지 뭡니까? 주소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범죄지도 되니까요. 그래서 1항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자, 병합심리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관할이 특히 이제 관련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송 경제를 위해서 한 곳에서 재판하게 돼 있죠. 이것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상급법원이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급법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급법원이 검사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그죠? 신청에 의해서 관할을 우리가 병합해서 할 수가 있다. 왜?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해야 아무래도 소송 경제가 오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3번이 이제 틀렸는데 3번이 왜 틀렸냐면 역시 병합관할입니다. 형사소송법 10조입니다. 사물관할의 병합심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물관할이 병합이 됐을 때도 역시 합의부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겁니다. 사물관할이니까 단독부와 그죠? 그다음에 합의부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자, 누가 병합이 됐을 때 누가 하냐면요. 자, 합의부는 결정으로 합의부는 단독 판사에 속하는 것을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외가 또 있다. 그죠? 예외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외 부분은 뭐냐면 자, 조문 그대로입니다. 다만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뭡니까? 그 10조에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서
이때는 뭡니까? 토지관할인 경우에도 우리가 토지관할 위반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와 관련해서 병합심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이 바로 3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병합 관리할 수 있다. 즉 단독제와 합의구가 병합했을 때는 합의부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의 경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착수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받은 법원이 뭡니까? 재판한다. 이것을 선착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 먼저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먼저 재판한다. 이런 뜻이고. 자,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을 받는데요.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이때 뭐냐면 예외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는데 검사라든가 그죠?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도 꼭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제가 종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 플러스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진군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